외숙모는 그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졸업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전라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방학 동안 너무 힘들게 오가다 아르바이트를 한 저는 단 일주일이라도 놀러 가라고 엄마가 강권해서 외삼촌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놀아도 서울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죠. 그런 시골에 가기는 싫었거든요. 하여간 어쩔 수 없이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이 참 지겹겠다 싶었는데요. 첫날은 삼촌이 맞아주셨지만 다음 날부터는 외숙모랑 둘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외삼촌은 일주일 중에서 일주일의 후반기 3일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저 다른 남자가 하나 없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라면 느끼시겠죠? 왠지 모를 기대감. 그게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하여간 외숙모 생김새는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전혀 이쁘지도 그렇다고 새끼가 흐른다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 초반에 낮에 주로 숙모가 여기저기 보여주고 관광시켜 주었습니다. 밤에는 저녁 먹여서 삼촌 서재에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 일 터졌네요. 집에 돌아가기 3일 전 일입니다.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물론 팬티 한 장 달랑 입고 잤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봐라. 외숙모가 제 방 앞에서 얼쩡거립니다. 저 아침이니까 미친 듯이 텐트를 친 채로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외숙모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촉촉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뭔가 심각하면서도 발그레한 느낌의 시선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눈빛을 봤냐고요? 숙모가 하도 집중하느라 제가 실눈 뜨고 쳐다보는 걸 금방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제가 보고 있는 것 아는 것 같더니 그냥 가시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제 거를 꺼내놓은 거죠. 솔직히 꺼내놓고 잤는지 아침에 텐트 밖으로 빠져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꺼내놓고 잤다고 해도 저절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역시 아침에 온 숙모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헉 하고 놀라는 소리 말이에요. 아주 작고 조그만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인가 놀랄 만한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않은 일을 보면 헉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곤 계속 쳐다봅니다. 속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 반이랑 제발 가까이 와서 어떤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또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오지는 않더군요. 왠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옆에 누군가가 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당연히 외숙모겠죠. 집에는 외숙모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겁이 나서 눈을 꼭 감게 되더군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게 느낀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 딴에는 그 정적과 고요가 엄청난 시간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또는 숙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쪽 눈만 실눈을 뜨고 보니 가만히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는 겁니다. 정말 느껴질까 말까 하게 정말 살짝이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혹시 외숙모가 이러다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야단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기도 하고 그저 건드리기만 한 건데 그렇게 성이 나 있으니 좀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숙모가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을 왜 몰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고 있는 척 하는데 실눈 뜨고 본인을 쳐다본다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자니 갓성인이 된 어린 놈이 일부러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하여간 계속 손가락으로 건드리더군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훅 하고 나왔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숨이 가빠져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숨소리였을 거예요. 숙모는 화들짝 놀래더니 정말 조용히 밖으로 나가십니다. 정말 그저 어린 시조카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친척인 것을 보게 돼서 느끼는 자극이나 환상.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노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식이 일부러 이러는 건데 지금 내가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이런 고민도 했겠지요. 숙모가 나가고 벌떡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안 가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좀 전에 내 두세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외숙모가 쳐다봤다는 사실이요. 거의 3분도 안 돼서 콸콸 쏟아집니다. 이 비릿한 냄새. 갑자기 정말 후회가 미친 듯이 밀려왔어요. 이거 괜한 짓을 해서 문제되는 것 아냐? 화장실 바닥, 변기 뚜껑에 다 튀었습니다. 웃긴 건 마침 화장지가 없어서 손비누로 닦고 샤워기로 바닥 청소, 뚜껑 청소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외숙모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아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도 알 겁니다. 전화 오고 얼마 안 돼서 숙모도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환한 얼굴을 해서 그날 하루 몹시 불편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안 걸더군요. 얼굴 찡그리기도 하고요. 왠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좀 무서웠습니다. 엄마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너무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 외삼촌에게 말하면 정말 큰 일을 치르겠죠? 맘속으로는 계속 난 모른다. 그냥 잤다. 좀 더 추궁해 오면 모른다. 자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실눈 뜨고 쳐다보니 외숙모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까도 고민했네요. 난 어린 놈이고 숙모는 어른인데 나보다 숙모 말을 믿겠지 하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숙모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와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숙모였어요. 너 정말 짜증나. 근데 우리는 사랑만 나누는 거야. 숙모의 말에 뭔가 대꾸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날의 일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이런 꿈까지 꾸게 되다니 말이죠.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갓 성인이 된 나이였습니다. 현실에서 외숙모가 제 방에 들어왔다고 해도 저는 바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겁이 많이 났거든요. 물론 그건 꿈이었고 제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 저는 걱정만 하고 있던 거였죠. 외숙모는 처음 제가 외삼촌 댁에 갔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뭔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뭔가 저의 큰 잘못으로 화가 난 사람 같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외삼촌이 집에 계실 때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외숙모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애한테 왜 그러냐고 참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외숙모는 자기 발로 들어와서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기분이 나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외삼촌은 집을 비웠는데 외숙모는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숙모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숙모가 나에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울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외삼촌이 알게 되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저는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에 외숙모에게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외숙모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이 때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외숙모가 말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어른인 내 잘못이 더 크다고요. 외삼촌이 늘 피곤해하는 사람이라 남자의 활력을 느껴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자고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됐고 본인도 모르게 방에 들어왔었던 거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외숙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서 외숙모는 걱정이 되어 그렇게 표정이 굳어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촉촉한 눈빛으로 외숙모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외숙모가 혹시 여자로 보이냐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외숙모는 자상한 미소를 보여주고는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라고요. 저는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요. 외숙모는 저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샤워도 다 했으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씻고 올까요? 하고 물으니 외숙모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젓네요. 그리고는 저보고 불 끄고 오랍니다. 외숙모는 침대에 누워있을 테니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침대에서 남녀 둘이 뭘 하겠습니까?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외숙모가 처음이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외숙모는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답니다. 대신 오늘은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답니다. 외숙모와 저는 밤을 새웠어요. 중간에 잠시 잠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걸스럽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다 눈을 떠보니 오후가 되었더군요. 외숙모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을 쓰다듬자 외숙모가 대시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왜? 오늘도 나를 마음대로 하게 그래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외숙모는 이제 난 네 거야. 언제든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더군요. 외숙모가 이렇게 교태스러운 눈웃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도 외숙모의 괴성을 들으며 끝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다음날 저는 집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기 싫었죠. 터미널에서 외숙모와 헤어지는데 얼굴을 보니 외숙모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나더라고요. 외숙모와 매일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오냐, 보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후로 저는 방학 때마다 외삼촌 댁에서 지냈습니다. 외숙모가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핑계로 외삼촌 댁에서 지냈던 거죠. 노가다도 하고 서빙도 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너무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없으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만큼 힘들었을까요? 둘 다 힘들었겠죠. 외숙모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 집에 혼자 올라온 적도 많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다, 친척 결혼식이 있다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곤 했죠. 물론 목적은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집을 비울 때를 골라서 온 것이니 챙겨야 할 식구도 없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마인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랑 많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 최대한 많이 해보고 결혼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명기였던 누나의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키 181에 얼굴은 평범하고 조금 웃기는 성격이라 대부분 여자들이 응해주었습니다. 2010년도쯤 제가 그때 25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직장이 이상하게 돈을 많이 안 주는 업체라 그런지 기본적으로 회식 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왕게임을 할 정도로 회사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과 동일하게 일하던 중 면접 보러 온 여자가 지나가는데 너무 섹시하게 생겼었습니다. 키 167 정도의 하이힐을 신었고 머리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맛있게 생겼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별로 없어서 면접 보고
나가길래 누나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누나가 바로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랑 다른 부서였습니다. 그래도 점심 먹을 때는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어서 근근히 말을 붙이며 친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하얀 피부에 이쁘고 귀여운 얼굴이라기보단 얼굴만 봐도 새끼가 줄줄 흐른다는 게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술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살갑게 다가가서 그런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신입사원이 그를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4명이 같이 노래방 가서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이때 누나와 연락처 교환을 하고 집에 가면서 술에 취해서 카톡을 했는데 누나 너무 이쁘다 보고 싶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누나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난 남자친구 있어. 그래도 오랜만에 이쁘다 보고 싶다라는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같이 술 먹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인 금요일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잘 먹던 누나가 취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나이가 어려서인지 연기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술집에서 나와서 누나를 업고 가는데 자꾸 저한테 안기는 게 너무 좋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누나의 남자친구한테 들키면 얻어 터지는 것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지는 누나의 부드러운 몸과 냄새에 바지 아래는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결국엔 누나를 업고 우리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만지진 못하겠고 먼저 온몸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부터 얼굴, 가슴, 발가락까지. 다리가 진짜 저의 팔보다 얇았지만 그래도 가슴은 컸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잠을 자야 하지만 누나가 토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누나 옆에 누웠습니다. 제가 찐따기가 있어서 누나 옆에서 30분 동안 잠자는 척하고 잠꼬대인 것처럼 저의 다리를 누나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다리에서 느껴지는 누나의 그 부분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목과 허벅지에 입도 대보고 은근슬쩍 가슴을 슬금슬금 애벌레 기어가듯이 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누나의 숨이 거칠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여차여차 팬티 위를 만지게 됐는데 팬티가 실크 팬티인데 이미 홍수가 나서 미끈거렸습니다. 저는 누나의 청바지를 반쯤 벗긴 상태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내 온몸 전체를 애무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저리고 쥐가 날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관계를 맺을 때 조절도 잘하고 조루도 아닌데 저는 누나의 쪼임에 30초 만에 홍콩을 가버렸습니다. 빨리 끝내서 누나에게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오래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누나를 닦아주고 화장실 가서 대충 씻고 다시 와서 누나에게 돌진하였지만 이번에는 1분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짬뽕 시켜서 해장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누나랑 사이가 서먹해졌고 누나가 실망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간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카톡은 주고받고 하며 다시 사이가 좋아져도 뭔가 안 해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진짜 2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형이랑 같이 술 먹자고 하고 술집에 갔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는데도 형과 누나가 안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같이 일하던 형이 해병대 나왔다길래 화장실 가서 해병대 나온 친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친구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집 근처에서 술 마셔. 마침 근처에서 술을 마신다길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진짜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진짜 너무 따먹고 싶은 누나가 있는데 같이 온 형이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안 가고 누나를 데리고 갈 각이 안 나와. 그 형 해병대 나왔다는데 술 먹여 취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래, 지금 바로 갈게. 친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술자리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형, 제 친구 해병대인데 지나가다가 들린다는데 괜찮죠? 잠깐 왔다 간대요. 해병대 몇 기야? 그건 잘 몰라요. 그렇게 친구가 도착하고 친구는 형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취하기 시작하자 저는 몰래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누나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누나의 팔목을 잡고 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형이 같이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나 더 못 먹겠어. 아이, 왜 이러십니까? 해병대끼리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는 형을 친구는 해병대의 힘으로 붙잡고 술을 먹였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저는 누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나 그날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키스를 하였습니다. 누나가 일단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소리 안 나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누나가 나오자 누나에게 나도 화장실 간다고 하고 볼일 보는 척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미리 한 발 뺐습니다. 한 발 빼고 나니 잠깐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나와서 누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누나가 말하였습니다. 너 이러려고 술 마시고 거기에 친구 부르고 그런 거야? 누나의 말에 저는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누나, 근데 나 누나 진짜 좋아해. 처음 입사했을 때 내가 인사했잖아. 누나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 누나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나 무시하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이용해도 괜찮아. 누나가 너무 좋아서 그래. 저의 고백에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하였습니다. 나도 사실 친구한테 고민 상담했어. 연애한 지 5년 넘어서 남자친구랑 잠자리도 거의 없고 너한테 보고 싶다 좋아한다 들었는데 너무 설레더라. 저는 왠지 튕기는 듯한 모습에 누나 남자친구 정리 안 해도 상관없어. 그건 내 욕심인 것 같아. 누나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좋게 봐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길래 누나가 말하는 도중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키스하면서 물 흐르듯이 목을 훑어주고 귀를 빨아주고 하는데 누나가 허리를 계속 활처럼 꺾으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내내 진짜 햄버거 하수구 치킨 이런 거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에서 그만둘 때까지 누나랑 색파로 지냈습니다. 누나는 제가 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명기 중의 명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정 방문 교사가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요즘은 내 제자와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25세의 평범한 실업자 중 하나였다. 그런 내가 엄마 등에 억지로 떠밀려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내가 오늘 방문한 강남에 있는 이 집은 아래층부터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고급 빌라였다. 누렇게 금빛으로 구운 기와를 빌라 위에 얹어 놓아서
언젠가 사진으로 본 적 있는 축소한 중국의 큰 성곽 분위기가 나는 부티나는 빌라였다. 누구세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약간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상대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상대를 전혀 볼 수 없는 보안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무술을 바른 매끈하게 반들거리는 머리 모양을 한 호남형 남자가 렌즈 위의 작은 유리에 비쳤다. 예. 오늘 3시에 방문하기로 전화한 컴퓨터 스쿨 방문 교사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20간 넘겼을 듯 싶은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보안경에 그렇게 얼굴을 바짝 대시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스쿨 방문 교사 이동우입니다. 오늘부터 자제분의 컴퓨터 공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그런데 아까 전화 받으신 언니는 어디 가셨나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부드럽고 용기 나는 검은 생머리를 기르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얼핏 봐서 여대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동안이었다. 아, 아까 통화한 사람이 저예요. 하하. 제가 실례를 했군요. 아이가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셔서 나는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내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순간적으로 발갛게 물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오늘 학원이 늦게 끝나 조금 늦을 거예요. 여자가 자신을 너무 젊게 봐줘서 부끄러운지 검은색의 윤기 나는 머리끝을 만지작거렸다. 그건 아마 여자의 버릇인 듯했다. 그녀는 소매가 없고 목 위까지 올라오는 엷은 색의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달라붙는 옷 때문인지 상체의 곡선이 유난히 돋보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샴푸 냄새와 상쾌한 향수 냄새가 함께 풍겼다. 나는 여자의 뜻밖의 미모와 향수 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거 좀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곧이어 나는 그녀의 안내로 거실 응접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자몽차를 내왔다. 내가 앉은 거실에는 50인치도 넘어 보이는 대형 LCD와 크고 길쭉한 스피커가 놓여 있었다. 가정용 홈시어터 시스템이었다. 혹시 이 기계도 조금 아세요? 여자가 기계의 작동법에 서툰지 나에게 물었다. DVD 기계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간 듯 열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머리핀 하나를 얻어서 DVD 기기 옆에 작은 핀홀에 삽입했다. 그러자 찰카닥 소리를 내며 DVD 기기가 열렸다. 그런데 그녀가 황급히 디스크를 빼려다가 디스크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얼핏 방바닥에 떨어진 DVD의 타이틀을 보았다. 동네 비디오방이나 DVD 대여점에서 흔히 빌려볼 수 있는 민망한 제목을 단 야한 비디오였다. 나는 슬쩍 웃음이 나왔다. 여자들도 이런 걸 사거나 빌려보는 모양이었다. 어머나, 이게 왜 여기 들어있나? 그녀는 부끄러웠는지 황급히 DVD 디스크를 들고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동안 나 혼자 남겨둔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물끄러미 거실과 집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베란다 쪽에 작은 화단을 꾸며놓고 하단 주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조그만 홈통에서 물이 회전하고 있었다. 작은 분수 시스템 같은 것이었다. 집을 꾸며놓은 걸 보니 좀 사는 집인 모양이었다. 나는 거실의 정적을 음미하며 모처럼 나른하고 한가한 시간을 즐겼다. 얼마 후 학원을 갔다던 그녀의 아이가 돌아왔고 나는 아이에게 간단한 내 소개와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강의라고 했지만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강의는 아니었다. 아직 컴퓨터를 켜는 것만 간신히 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 나는 그런 컴맹들에게 컴퓨터 작동법, 인터넷과 워드 등의 간단한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가르쳤다. 엄마를 닮은 듯한 좀 멍해 보이는 표정을 한 아이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있으려니 어느 틈엔가 그녀가 나와서 아이 뒤에서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얼굴빛을 보니 아까의 홍조는 사라져 있었다. 이런 간단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강사를 따로 고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녀도 거의 컴맹 수준인 것 같았다. 아무튼 그날은 첫날이고 해서 대충 간단한 소개만 하고 나는 그렇게 돌아왔다. 아들 덕분에 그녀는 나의 공짜 수강생이 되었다. 며칠 동안 나는 컴맹 모자에게 간단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쳤다.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검색 호탈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는 방법 등이었다. 아무튼 예뻐 보이는 그녀는 아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더 느렸다. 백치미가 철철 넘쳐 흘렀다. 그녀는 지대한 기독교의 신분, 100%의 진짜 콩문이었다. 아, 이건 어제 말해줬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얘가 하도 답답해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 그녀는 무안해하면서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갛게 변했다. 어떻게 똑같이 배우는데 아이보다 더 못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제가 1시간 일찍 나와서 특별 지도라도 해야겠어요. 내가 참다 못해 그렇게 말하자 아이까지 엄마를 놀려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워낙 기계 쪽엔 워낙 자신이 없어서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내일부턴 내겐 아이가 없이 1시간 동안 그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즐거워졌다. 다음날 1시간 일찍 와서 부팅을 하던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 집에서 거실에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실행하자 미국의 야한 사이트가 떡하니 초기 화면에 뜬 것이다. 그녀가 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그녀를 한번 쳐다보자 그녀는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계속 변명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잖아도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아이가 잘 때 어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갔는데 계속 창이 뜨는 거예요. 종료해도 계속 뜨더라고요. 나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이런 거 하면 아이가 다 볼 거 아닙니까? 얘가 그녀를 힐난하자 그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였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대로 안 되면 아이 오면 큰일인데.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인터넷을 처음 배우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야한 사이트를 한두 번 접속해보는 것이 콩과 의뢰이지 않는가? 나는 그녀를 조금 골려줄 생각으로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이거 한번 뜨기 시작하면 방법 없어요. 컴퓨터 부수지 않는 한 초기 화면 못 바꿔요. 어쩌죠? 이제 곧 아이도 올 텐데. 나는 그녀가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다음부터는 거실에 있는 이 컴퓨터로는 절대 그런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마우스를 쥐고 북마크를 열어서 어제 그녀가 방문한 사이트 기록을 쭉 훑어봤다. 아휴, 이런, 한번 들어갔다더니 많이도 들어가셨네. 여기 어디 갔는지 쭉 다 나오네요. 방문 사이트 기록에는 온갖 종류의 성적 취향의 사이트들이 주르륵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이 방문한 사이트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얼굴이 밝았다 못해 귓불까지 붉게 상기됐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한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컴퓨터 안 고치실 거예요? 나는 그녀가 있는 안방 쪽을 향해 일부러 크게 말했다.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나는 계속 능청을 떨었다. 한참 후 그녀가 멋쩍었는지 레몬차가 든 컵을 쟁반에 들고 나타났다. 나는 악성 코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아 야한 사이트 중 하나가 깔아놓은 듯한 악성 코드를 잡았다. 그리고 초기 화면을 익숙한 검색 포탈 중 하나로 바꿔놓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녀가 별것 아닌 그것에 크게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컴맹의 눈에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컴퓨터가 하나 더 없냐고 물었다. 애 아빠가 쓰던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안방에서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다. 앞으로 저런 성인 사이트 가시려면 이걸로 가세요. 그리고 인터넷 하실 때 새 창 뜨면 아무거나 오케이 누르면 안 돼요. 아, 저 그런데 정말 안 들어가요. 그녀가 다시 정색을 하며 부인했지만 나는 그녀의 대답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보기보단 그런데 관심이 많은 여자란 걸 이미 훤히 알게 되었다. 아무튼 나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그녀가 있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잘 꾸며진 여자 방에서만 풍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 자신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나는 화장대 옆 책상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여분의 랜선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안방을 일단 점령했다. 이런 전체적인 내 동작엔 일종의 선생으로서 약간의 위험이 서려 있었고 하도 매끄러워서 무척 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내가 안방에 들어갈 때 문 옆으로 살짝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했다. 자, 이것 보세요. 나는 노트북이 놓인 안방 책상 앞에 앉아서 그녀를 불렀다. 안방은 약간 어두운 편이었다. 노트북 화면에 불빛이 가니 조명등 역할까지 했다. 근데 불은 안 켜고 지내세요? 네, 제가 어두운 걸 좋아해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화장대의 둥근 의자 하나를 내 옆에 끌어다 그녀를 앉게 했다. 그녀가 옆에 앉자 과일향처럼 시큼한 향기가 그녀의 온몸에서 풍겨왔다. 나도 모르게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되자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와 같이 알게 된 사이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도 그렇게 느꼈을까?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불을 켜야겠어요. 그녀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안방에 불을 켰다. 안방에는 모던한 분위기의 장롱과 아이보리색 시트가 곱게 깔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장롱과 침대는 각기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지만 한 쌍으로 맞춘 것처럼 잘 어울렸다. 마치 나와 그녀처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침대 쪽을 못 본 채하고 그녀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이것저것 계속 설명했다. 자, 어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나는 그녀의 마우스를 쥔 손을 은근히 살짝 터치했다. 오후에 따뜻한 햇볕을 쬐러 나온 처녀의 맑은 미소처럼.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오히려 정색을 하고 손을 잡은 걸 채근하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접촉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마우스를 쥔 오른손을 나에게 잡힌 채 내가 이끄는 인터넷의 바다를 함께 탐험했다. 어머나, 배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쳐 인도양에 접어들 때쯤 돼서야 그녀는 나에게 붙잡힌 손을 잡아 빼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그녀의 침실에서의 반응 속도도 이렇게 느릴까 하는 점이 궁금해졌다. 뭐 더러운 거 만졌어요? 아니요. 그녀는 자기 손에 묻어서는 안 될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연신 손을 닦는 신용을 했다.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또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나는 모르는 척 그녀의 손을 계속 잡아 끌며 강의를 계속했다. 그러니깐 인터넷이란 건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리면서 나는 은근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뒤쪽에서 손을 붙잡아 마우스를 쥐게 했다. 그러자 영락없이 뒤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손 말고는 최대한 그녀와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내 코앞에 그녀의 뒷머리가 놓여 있었다. 유부녀지만 아가씨처럼 길게 기른 머리는 샴푸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머릿결처럼 반짝반짝 윤기가 나며 찰랑거렸다.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고혹적인 향기가 나를 점점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안 가득
저절로 고인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내 귀에 크게 들리는지 그녀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무딘 것인지 아니면 난처해질 것이 두려워서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몸을 앞으로 좀 더 숙여보았다. 그러자 자그마한 그녀의 뒷모습이 내 품에 쏙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고개를 숙일수록 몸을 점점 더 앞으로 웅크렸다. 그 포옹 아닌 포옹은 무슨 줄다리기 같은 것을 연상케 했다. 그녀가 몸을 웅크릴수록 나는 묘한 오기 같은 게 생겨 더욱 더 상체를 그녀 쪽으로 밀착시켰다. 그러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귓불에 내 뜨거운 입김을 내뱉고 말았다. 아, 그런데 그 순간 그녀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 무언가 억눌리고 참아왔던 것을 토해내는 갈망의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신음소리는 분명 그녀에게서 난 것이었다. 그 소리는 내 뜨거운 입김처럼 끈적끈적한 욕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뒤에서 한 손으로 가만히 쥐었다. 그녀의 작은 턱은 조금씩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게 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미 반포옹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우리 사이엔 아무 거리낄 것이 없었다. 한동안의 그녀를 포옹한 후 나는 그녀를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거의 뜨지 못하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나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검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촉촉한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유독 검은 눈동자가 물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아름다운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는 처음엔 슬쩍 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았다. 나는 그녀의 아랫입술을 살짝 베어 물었다. 아, 그만요. 그녀가 고개를 잠시 도리지를 하며 내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나를 말릴 순 없었다.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딩동. 그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초인종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를 마친 아이가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다닥 옷 매무새를 매만지고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일부러 점잖고 근엄한 표정을 한 채 거실로 나갔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던가? 짧은 접촉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일부러 나를 멀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방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 동안 음료수만 몇 번 가져다 줄 뿐 별 다른 말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며칠 동안 나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자 은근히 화가 났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강제로 터치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럴 만한 분위기에서 자기도 좋아서 한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와 마저 하지 못한 일을 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날은 아이가 소풍을 가서 저녁 때나 돼야 들어오게 되는 날이었다. 아이가 없기에 나는 그녀의 집에 가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아,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문 안에서 말했다. 오늘은 아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제 깜빡한 디스크 때문에 온 거예요. 아, 뭘 두고 가셨군요. 그녀가 안에서 싸늘하게 대답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 세워둘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문을 열 것을 재촉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금 뒤 달칵하며 현관의 자동문이 열렸다. 내가 거실에 앉아있자
그녀가 가벼운 마실 것을 내왔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그녀에게 내 디스크를 혹시 봤나 하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어떻게 생긴 디스크인데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 디스크는 내가 인터넷에 야한 사이트에서 받은 동영상을 복사해서 담아둔 것 중 하나였다. 나는 어제 일부러 그것을 그녀의 집에 두고 갔었다. 나는 여러 종류의 디스크가 꼽힌 장식장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신용을 했다. 물론 거기에 내가 두고 간 디스크가 있을 리가 없었다. 거참 난감하군요. 그거 아무나 보면 정말 안 되는 건데 혹시? 나는 거실에 컴퓨터를 켠 후 CD를 열어봤다. 하지만 그곳에도 디스크는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컴퓨터를 끄면서 거기에 슬쩍 내 디스크를 넣어두었다. 그런데 누가 건들지 않는 한 그게 사라질 리가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실에 DVD 기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디스크를 찾는 척하면서 플레이 버튼을 슬쩍 건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50인치도 넘는 큰 TV에서 화면 가득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머나? 그녀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놀라야 될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있을 수가 있나?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 서둘러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다. 이게 왜 여기 있냐? 나는 짐짓능청을 떨며 혼잣말을 했다. 화면에서는 엄청난 볼륨감을 가진 금발의 여배우가 한 남자와 일을 치르고 있었다. 아휴, 이게 무슨 망신이람.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농담처럼 그녀에게 물었다. 이게 왜 이 안에 들어있어요? 혹시 어제 보셨어요? 이거 사실은 못 보던 디스크가 하나 있길래 뭔가 싶어 오늘 한번 넣어보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DVD가 고장이 난 건지 디스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선생님 거였군요. 죄송해요.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본 날처럼 홍당무가 되어 있었다. 그럼 다 보진 못한 거군요. 근데 은근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을 분 같은데. 하긴 나도 좋아하니. 야한 거 좋아하기는 여자들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다 못 봤다니 마침 할 일도 없고. 이거나 마저 봅시다. 나는 장난스레 능청스럽게 말하고 TV를 다시 켰다. 그리고 화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야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내가 무안해지잖아요. 내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소파에 억지로 앉혔다. 화면에서는 엉겨붙은 두 남녀가 이제 막 격렬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는 건지 보지 않는 건지 모를 듯한 묘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다시 한 번 말했다. 나는 뜬금없이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그녀의 말을 언뜻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디스크를 DVD에 넣어놔서요? 아니면 요 며칠간 일부러 차갑게 대해서요? 얘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턱을 들어올려 나를 쳐다보게 했다. 그녀의 홍조 띤 얼굴이 유독 예뻐 보였다. 아, 모르겠어요. 둘 다요.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다시 아래로 떨구었다. 나는 그녀 쪽으로 완전히 돌아앉으며 다시 그녀의 얼굴을 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사과를 듣고 나자 요 며칠간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됐다. 그건 그냥 여성의 선천적인 부끄러움이었다고 해두자. 비록 유부녀라고 해도
처녀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재혼이라도 해볼까 생각해봤지만 우리 집 순돌이가 있어서 재혼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워낙에 듬직한 녀석이라 그런지 남정네 없이도 순돌이와 함께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지가 어언 7년째랍니다. 새끼 때 입양해서 키워온 게 엊그제 같은데 순돌이와 함께 생활한 지가 7년이나 흘렀다니. 그 사이 순돌이도 어엿한 수컷개가 다 되었지요. 요즘엔 한겨울이라 그런지 바깥에 생활하는 순돌이가 안쓰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웠던 순돌이를 추운 겨울이 될 때쯤엔 거실로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했죠. 그러다가 따스한 봄이 오면 다시 순돌이를 마당에 내놓았네요. 혈통 있는 백구이고 진돗개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바깥에서 용변 보는 걸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안에서 꼭 키우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만 살짝 집안에 들여놓고 생활하고 있었지요. 아무튼 한겨울이고 한파라서 너무나도 추웠는데 우리 순돌이와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자니 옆구리도 허전하지 않으면서 정말이지 포근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이래서 저 또한 개를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요. 가끔은 한 번씩 산책을 시켜야 하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또 왜 이렇게 심한지. 사실 제가 비염이 심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산책도 잘 못 시키고 매일 집안에서만 지내는 순돌이가 가끔은 안쓰러울 때가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순돌이를 쓰다듬으며 간식을 주곤 했는데 이 녀석이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지 갑자기 제 뺨을 막 간지럽히더라고요. 꼭 살아생전 우리 남편같이 뭐해요. 아무튼 이 기분에 저 또한 우리 순돌이를 키운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당시 가까운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죠. 그런데 정말이지 오늘은 겨울인데도 날씨가 왜 이렇게 푹하고 화창한지 미세먼지도 없고 화창해서 이런 날이라도 순돌이를 바깥에 놔두며 일광욕 좀 시키고 공기 좀 쐬어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마당 한켠에 순돌이를 묶어두고서 집을 나서려고 대문을 여는데 아니 이놈의 대문이 또 말썽이지 뭐예요. 틈만 나면 자꾸만 고장이 나는 통의 대문을 그냥 통째로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죠. 글쎄 대문이 문도 잠글 수 없이 망가져서 어떻게 대충 끈으로 잠그다시피 하고 나가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우리 집 마당엔 늠름한 순돌이가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 도둑이 들 수 없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에 늦기 전에 빨리 가야만 했고 암튼 그렇게 순돌이를 믿고 저는 집 밖을 나섰지요. 결혼식장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좋았네요. 결혼식 뷔페에 우리 순돌이가 좋아하는 편육이 보이길래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다가 좀 쌌답니다. 집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순돌이에게 줄 욕심에 아주 조금 쌌네요. 어느덧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고 버스에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트럭이 횡하니 제 옆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트럭 뒤에 우리 집 순돌이와 비슷한 백구 한 마리가 있었고 지나가는 제 쪽을 보고 와랄랄 짖는데 저는 속으로 순돌이와 참 많이 닮았다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순돌이는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문을 여는데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분명히 아까 나갈 때 끈으로 대문에 고정하고 나갔었는데 그 끈은 다 풀려져 있고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마당에 있어야 할 순돌이는 온데간데없고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아니 그럼 좀 전에 지나간 그 트럭이 우리 순돌이가 맞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순간 순돌이를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놀란 저는 허겁지겁 경찰에 신고부터 했는데 저보고 반려동물 등록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우리 순돌이 등록을 지금껏 미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서 우리 순돌이를 쉽게 찾을 수가 없던 거였죠. 사실 그때만 해도 잃어버릴 일 없어서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등록 안 해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경찰이 다짜고짜
동물 등록했냐고 물어보는 통에 저는 그냥 방금 찾았다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왠지 혼자 찾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밖으로 나가서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려니까 우리 동네 남정네인 김씨가 대뜸 저보고 걔 잃어버렸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댁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그러지 않아도 좀 전에 우리 집 개랑 비슷한 개 한 마리가 트럭에 실려가던 걸 자신도 봤다고 하지 뭐예요. 그리하여 전 그럼 우리 순돌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갑자기 김씨가 폼을 잡으며 저보고 맨입으로 알려달라는 거냐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럼 뭘 원하냐고 물으니 손가락 5개를 편 뒤 5장만 달라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 5장 주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양반 또 화투판에서 돈 잃어서 괜히 나한테 깨평이나 뜯어가자는 신보 같아 보였죠. 김씨 저 사람은 동네에서 늘 소소한 화투판에 안 끼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매번 딱인커녕 돈을 잃어서 깨평 달라고 떼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깨평 가지고 한 판 더 치자고 하는 뭐 그런 남정네였답니다. 보니까 그날도 화투 쳐서 돈 잃고 저한테 우리 집 순돌이를 목격한 담보로 돈 5만 원을 달라고 하던 거였죠. 들었고 치사했지만 당장 순돌이를 찾아야 했기에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던 뽀깃한 5만 원을 전해주니 손가락으로 지나간 자리를 가리키며 저쪽 사거리에서 아까 그 트럭이 우회전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서 우회전한 뒤 김씨가 말한 그 길로 쭉 달려달라고 말했어요. 혹시나 우리 순돌이를 실어간 트럭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트럭에서 순돌이를 목격한 시간과 지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기에 계속 달리다 보면 순돌이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택시 미터기는 올라가고 집에서는 점점 멀어져가며 계속 택시를 타고 달려도 순돌이가 지나간 흔적을 찾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허겁지겁 순돌이 찾으려 나오려다가 제가 집에 지갑이든 가방을 두고 나온 걸 깜빡했죠. 보니까 핸드폰도 두고 나왔네요. 지금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택시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까지 다시 가달라고 말하니 택시 아저씨가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은큼하게 웃더라고요. 아니 이 웃음은 뭐야 대체? 그 웃음이 기분이 나빴죠. 그렇게 집 앞에 다다르고 저는 집안에서 돈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하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자기를 뭘로 보냐며 어디서 나이 먹고 수작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쓸데없이 자기 택시 타고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이제는 택시비도 안 내고 내빼려 하냐고 하길래 저는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고 지금 바로 돈 가지고 나온다고 말해도 이 아저씨는 못 믿겠다며 같이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할 수 없이 그 택시 아저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가서 지갑이든 가방을 찾아 돈을 드리려는 그 순간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핸드폰을 받아드니 순돌이를 데리고 있다면서 찾고 싶으면 어디로 오라는 전화였죠. 웬 50대 남정네의 목소리였는데 일단 순돌이를 찾아야 했기에 그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전화 속에서 말한 장소로 다시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을 달리니 목적지인 그곳에 여기저기 개 짖는 소리가 아주 말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외딴 곳에 위치한 개농장 같은 곳이었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택시 아저씨에게 여기까지 온 택시비 더블로 드릴 테니까 저 안으로 같이 좀 가달라고 말하니 택시 아저씨가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나 싶더니 좋다며 저와 같이 개 짖는 농장 쪽으로 같이 걸어서 도밍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곳에 다다르니 정말 많은 개들이 우리에 갇혀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손쉽게 우리 집 순돌이를 곧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개농장 안에서 몇 발자국 발을 딛는 그 순간 아까 전화기 속 목소리에 웬 50대 남정네가 저보고 대뜸 순돌이 찾으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며 대체 여기에 왜 우리 집 순돌이가 있냐고 물으니 그건 알 필요 없고 순돌이를 가져가고 싶으면 돈 100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그래서 우리 집 개를 주인인 내가 데려간다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고 물으니 댁이 주인이 맞다면 저보고 글쎄 그럼 직접 찾아서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자신 있었죠.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가족 같은 우리 집 순돌이를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게 그 개농장에서 우리 집 순돌이를 찾아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갇혀있던 개들이 거의 다 우리 집 순돌이처럼 백구였고, 아니 왜 이렇게 다 여기저기서 지저대던지. 다 지저대니 순돌이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걸 알아챈 개농장 주인인 그 남정네가 보니까 순돌이 못 찾을 것 같은데 1분 내로 못 찾으면 영영 순돌이를 못 볼 거라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어디 한번 해보라면서 어차피 등록도 안 한 게 신고해봤자 그 신고는 무용지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같이 온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며 좀 도와달라고 툭툭 치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기는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거 아니었냐면서 이제 그만 가보겠다면서 알아서 하라는 듯 빨리 택시비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약속한 따블로요.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택시비 따블로 주고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보냈답니다. 이제는 저 남정네와 저만 단둘이 남았네요. 남정네는 저보고 이제 30초 남았다면서 순돌이 못 찾으면 영영 못 본다고 하기에 저는 촉박한 마음에 우리 순돌이를 막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우리 안에 갇힌 개들 틈 사이로 순돌이로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봐도 영락없이 우리 집 순돌이였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정네에게 저 개가 우리 집 순돌이라고 말하니 그럼 가져가라면서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돈 100만 원을 내고 가라네요. 그 말에 전 이런 도둑놈 같은 게 어디서 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냐며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니 그럼 그러라면서 어차피 이 개는 자기 개라며 여기는 순돌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말하더라고요. 저 남정네의 자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가 순돌이가 우리 집 개라는 걸 증명해낼 방법이 딱히 없었답니다. 여긴 개농장이고 경찰이 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면 저 개가 우리 집 개라고 증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앞서 말했듯 순돌이를 등록도 안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전하는 수 없이 그런 금액을 좀 더 깎아줄 수 없냐고 하니까 갑자기 이 남정네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고는 좋다며 5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쾌한 나머지 대체 뭘 시킬 거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개똥들 죄다 치우래요. 웬일이니 개똥을 치우라니. 들었고 치사했지만 50만 원이 어디예요. 50만 원이나 깎아준다는데 우리 순돌이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를 꽉 물고 개똥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 치우고 난 뒤 저는 그 남정네에게 50만 원을 건네려고 하는데 왠지 넋석주기가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순돌이를 먼저 저 우리에서 꺼내주면 돈 50만 원을 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남정네가 잠깐 생각하나 싶더니 좋다면서 순돌이를 꺼내왔고 저는 순돌이를 안으며 다친 데 없나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순돌이가 저를 보고 반갑다는 듯 와라라며 짖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생각에 나머지 50만 원을 그 남정네에게 건네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돌이가 날아오르듯 그 남정네를 앞발로 밀쳐버리니 그 남정네가 뒤로 확 자빠 넘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거다 생각하며 순돌이를 잡고 냅다 그 개농장에서 도망쳤어요. 순돌이와 그 개농장에서 도망치며 나오는데 그 남정네는 어느새 우락부락한 불독 같은 개 한 마리와 같이 순돌이와 저를 쫓기 시작했죠. 저는 무작정 순돌이와 뛰고 있는데 이러다가 얼마 못 가 저들에게 잡힐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아니 글쎄 아까 간다던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직 안 가고 도로에 정차해 있지 않겠어요? 얼핏 보니까 제가 오늘 건넨 택시비들을 기분 좋게 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늘 아주 돈 쉽게 벌었죠 뭐. 그래서 전 냈다 그 택시에 다시 올라타서 우리 순돌이까지 뒷좌석에 꾹꾹 밀어넣은 뒤 그 택시 아저씨에게 빨리 가달라며 우리 집으로 다시 가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큰 개가 뒷좌석에 탄 게 못마땅했는지 이번에도 따블로 줄 거냐는 말에 따블 같은 소리 한다며 그냥 나오는 요금만 딱 지불한다고 말하니 자신도 무안했는지 약간의 헛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출발을 했답니다. 어느새 저희를 따라왔던 그 불독과 그 남정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택시를 타고서 집에 도착했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이 늦은 시간에 동물병원을 당장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순돌이를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학고시 늦게까지 운영했고 그곳에서 바로 등록을 했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바로 그 개농장을 신고했답니다. 그 개농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망가진 대문도 다시 튼튼하게 고쳤네요.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고생했을 우리 순돌이를 생각하니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저는 순돌이 먹이려고 닭 한 마리 사와서 백숙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너무나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순돌이를 껴안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느낌이에요. 서방 같으면서도 포근하고 따뜻한 이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제가 순돌이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순돌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다면 저는 너무나 우울할 것만 같아요. 그렇게 순돌이를 껴안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누군가 대바람부터 초인종을 눌러나가 보니 아니 며칠 전 그 택시기사 아저씨 아니겠어요? 그래서 택시비는 다 지불한 걸로 아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다름이 아니라 혼자 사는 과부 같은데 자긴 어떠냐고 대뜸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사실 호랍이라면서 보니까 외로워서 개 데리고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만 이 생활 청산하고 자기랑 같이 살아보자는 말에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대문을 쾅하고 닫아버렸답니다. 아주 돈독은 제대로 올라서 얼마나 따블을 외치던지 그날로 더 알아가고 싶을 것도 없이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저 아저씨보다야 우리 집 순돌이가 100배 낫죠. 아무튼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순돌이와 예전처럼 따스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지금이네요. 화투판에 미친 김씨나 따블만 외치는 택시기사 아저씨나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기꾼 같은 그 남정네보다야 우리 집 순돌이가 아무렴 더 낫지 싶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하다 못해 바보스러울 정도예요. 사기치기 딱 좋은 상대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거든요. 집안일도 다 해주고 부부관계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 더럽다고 하며 싫다고 할 만한 것도 제 남편은 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남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여자였죠. 결혼하고 5년간은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사기치기 딱 좋은 성격을 가진 남편은 결국 보증을 잘못 써서 저희는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요.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국 집도 다 날리고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댁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있습니다. 모두들 잘 먹고 돌쇠처럼 일도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시댁. 우직한 소와 같은 남자들이 전부 술을 좋아하는 것이 좀 문제이긴 했죠. 술을 마시기만 하면 모두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친구가 사업을 확장한다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사기를 당할까 두려웠지만 남편 말 맞다나 언제까지고 이렇게 시댁에 얹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서울에 간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도련님들은 학교와 일터에 나가고 시어머니도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는 나와 시아버지 둘이 남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집 옆에 있는 밭에 나가시고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방바닥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쓰던 그 방은 원래 도련님의 방이었어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도련님이 저희 부부에게 방을 뺏겼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도련님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잠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심을 차려달라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에 취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그때 속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자고 있었거든요. 더운 여름날에 얇은 원피스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잠결에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일하기도 힘들어 시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지가 꽤 되었다고 했어요. 연세가 있기는 하지만 일도 많이 하고 식사도 잘하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원피스가 말려 올라간 채로 자고 있는 저를 보았으니 이성을 잃고 말았겠죠. 저는 꿈속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점심을 차려달라는 말씀도 시아버지가 저를 쓰다듬는 것도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방바닥이 차가워도 얼마나 차갑겠어요. 저는 땀에 찌들어 자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의 땀 냄새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잠결에 누군가가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깼어요. 시아버지가 눈에 들어오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부러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떠난 지 며칠 지나니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점심을 차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 좀 이따가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더 잘 거냐고 묻는 시아버지에게 더 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럼 뭘 한다고 점심을 이따 차린다는 거냐 묻더라고요. 원피스가 말아 올라간 채로 저는 대답했죠. 아버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요. 시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달래주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드렸어요. 소처럼 일만 하고 살던 시아버지여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고는 내 위에서 파르를 떨더니 후다닥 옷을 입고 방을 나갔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잽싸던지 마치 부끄러움 타는 소년 같았어요. 자기 볼일만 끝내고 후다닥 나가버린 시아버지가 귀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뒤처리를 대충 했죠. 시아버지는 그 후에 가끔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저와 단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보기가 부끄러워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남편은 밭에 일을 나갔다 와서 저녁을 많이 먹고 반주로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건드려 놓은 것 때문에 남편한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녁을 먹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자고 있는 남편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실눈만 뜨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마루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봤더니 시아버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춘 시아버지의 얼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의 애달픈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나와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시아버지에게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다녀와서 회포를 풀어보려 했는데 저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려서 뜻대로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더니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집 옆에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로 가시는 시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하늘에서 구세주가 온 것 같이 너무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는 또 금세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쉬웠어요. 시아버지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시는 걸 제가 말렸어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나 좀 하자고 했더니 시아버지도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힘도 좋으셔서 어머님이 좋으시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신이 나서 젊은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으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팔씨름에서 이겼던 얘기들을 신나게 늘어놓으면서 소년처럼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힘이 세서 일도 잘하시고 건강하셔서 너무 멋져 보인다고 했더니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아버님, 그 힘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잉, 아버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한참 달기에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쓸어 올려 주었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여자라는 사실에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는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네요. 며칠 후에 또 날이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더위를 참다 못해 재래식 부엌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큰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시댁 수도는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물이 너무나도 차가웠죠. 물을 퍼서 내 몸에 끼얹고 또 끼얹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연거푸 물을 몸에 끼얹었어요. 재래식 부엌 뒷문을 열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밖에서 들여다 보일 일은 없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안방으로 통하는 문 사이로 찢어진 창호지를 통해 시선이 느껴졌어요. 도련님인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장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저는 앉아서 물을 몸에 끼얹고 있었는데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한쪽 다리를 들어 문지방에 올리고 나를 보고 있는 도련님이 원하는 곳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바라보고 있는 도련님도 좋겠지만 도련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어요.
저는 도련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뒤로 돌아 허리를 숙여 도련님을 약 올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도록 저는 몸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해봤지만 남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밥과 술을 왕창 먹고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시부모님이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약하게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들어가 시아버지를 발로 툭툭 차서 깨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뜨고 저를 보았는데 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부엌 뒤에 있는 울타리 밖으로 걸어갔고 시아버지는 하품을 하며 따라오셨어요. 저는 울타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누가 들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런 저에게 여전히 남편은 잘해줍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일을 벌이지만 처음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시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덤빌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옥수수 밭에서도 냇물가에서도 뒤엉키곤 했어요. 처음 우리가 쫄딱 망해서 시댁에 갔을 때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보던 시아버지였지만 우리가 신세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나는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지만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에 다녀오실 때면 꼭 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다가 먹으라고 주시는 시아버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나는 남편이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고 하지는 않을까 너무 두려웠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 해서 살자며 다시 서울로 가자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맏며느리가 모셔야죠. 다소곳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것이 너무 큰 행운이라고 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고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한번 내려오면 며칠간 머물면서 회포를 풀고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아주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를요.